영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한강이 세계 도시 계획 전문가들에게 극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정작 한국인들은 한강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나라 한강이 선진국들과 어떤 점이 다르길래 세계에서 극찬을 받은 것일까요? 영국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P의 수석 연구원 소피아 윌슨입니다. 저는 20년간 템스강 환경 복원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물 관련 도시계획 전문가죠. 2023년 6월 세계 하천 도시재생 사례 연구를 위해 한국의 서울로 파견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그다지 내키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또 다른 콘크리트 도시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동료들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소피아, 거기서 뭘 배우겠어? 그냥 관광이나 실컷 하고 와. 라며 웃었죠. 한국의 한강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템스강 복원 프로젝트의 핵심 책임자였던 제가 과연 서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저 형식적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출장이라 여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새로웠습니다.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 도시가 런던보다 더 발전하고 선진적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저 큰 도시의 모습이었죠. 호텔방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을 때 처음으로 한강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강줄기는 그저 도시를 가로지르는 평범한 물줄기로만 보였어요. 이게 뭐 그리 대단하고 특별하길래 출장까지 가야 하지? 라고 중얼거리며 무심코 창문을 닫았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팀이 저를 동행 취재 중이었는데 그들도 처음에는 한강에 관심이 없고 그저 영국 시청자들에게 아시아의 이국적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소재거리를 찾고 있었을 뿐이었죠. 카메라 감독 제임스는 계속 템스강과 비교해 어떤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건성으로 글쎄요. 일단 봐야 알 것 같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첫날 일정은 서울시청에서의 공식 미팅이었어요. 회의실에 걸린 한강 관리 시스템 도표를 보며 그저 정치적 수사로 가득한 발표련이 생각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에도 내심 과장된 홍보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템스강은 세계적인 강입니다.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관리해왔죠. 회의 중에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기다려보세요 라는 메시지를 읽었던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위로 유람선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템스강의 유람선보다 크고 현대적으로 보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겉모습만 보기 좋게 해놨네 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제 노트북에는 서울의 한강, 아시아식 과시용 프로젝트 라는 제목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만 하고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네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 장마전선이 북상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죠. 저는 그저 우산 챙겨야겠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비가 제 20년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시청에서의 두 번째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영국의 보슬비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양의 비였죠.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비 오는 서울에서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결국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걷기 시작했어요.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방향을 잃었고 방향을 잘 찾지 못하는 저는 그렇게 허둥지둥 거리를 헤매다 어느새 경사진 길을 따라 내려가게 되었죠.
그게 바로 한강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엄청난 폭우 속에서도 제방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물이 넘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출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이미 강변 지역이 침수되었을 텐데 말이죠. 놀라셨나요?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우산을 쓰고 무언가를 관측하는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한국기상청 홍수예보팀의 팀장 김준호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준호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수문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 영어가 매우 유창했죠. 이 정도 비면 런던에선 큰일 날 텐데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이건 우리 기상청에서 개발한 한강 수위 모니터링 앱입니다. 실시간으로 한강의 모든 지점 수위를 확인할 수 있죠. 스마트폰 화면에는 한강의 각 지점별 수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앱이 앞으로 3시간 후의 수위까지 예측해 보여준다는 점이었어요. 2021년 런던 홍수 때 이 정도 비였다면 템스강 주변은 모두 물에 잠겼을 거예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김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강은 과거 수차례 심각한 홍수를 겪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철저한 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죠. 내일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한강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제안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호기심에 수긍했을 뿐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비가 잠시 그쳤고 한강 위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마치 앞으로 제게 펼쳐질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BBC 팀과의 저녁 식사에서 김준호를 만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내일 그 관제센터 방문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도 그건 그저 형식적인 방문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은 전날보다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강 위에 다리들에 켜진 조명이 마치 별자리처럼 빛났고 한강은 더 이상 그저 도시를 가로지르는 물줄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무언가 특별한 것,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의 안내로 한강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BBC 팀도 함께 동행했죠. 건물 외관부터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의 현대적인 건물이었는데 마치 첨단 기술의 성전 같았습니다. 센터 내부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가득한 제어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이곳에서는 한강의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수질, 수위, 유량, 생태계, 심지어 수상 안전까지요. 김준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한강의 12개 지점에서 24시간 수질을 측정하고 있었고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대응팀이 출동한다고 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한강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대형 스크린에 과거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제 노트북을 꺼내 서둘러 메모했습니다. 템스 강보다 4배 빠른 정화 속도. BBC 카메라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죠. 더 놀라운 것은 AI 기반 홍수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상 데이터, 상류된 방류량, 과거 패턴을 분석해 정확한 홍수 예측 모델을 구축했더군요. 한강 주변 모든 배수 시스템이 이 중앙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9년부터 가동되었는데 정확도가 95%에 달합니다. 담당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최근에는 AI 기술을 도입해
예측 정확도를 더 높였죠.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템스강 홍수 예측 시스템은 아직 8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는 수준이었거든요. 제어실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영어로 전환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친절함에도 감동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드론을 활용한 수상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여름철 한강에서 수영이나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AI 드론이 순찰을 돌며 위험 상황을 감지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 시스템 덕분에 13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준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죠. 센터를 나오면서 BBC 감독이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소피아, 정말 인상적이지 않아? 우리 템스강 관리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데?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놀랍네요.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김준호는 이어서 저희를 한강생태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강의 생태계 복원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90년대에는 거의 사라졌던 물고기 종들이 다시 돌아오고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 한강의 역할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한 벽면을 가득 채운 그래프는 지난 30년간 한강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질 개선, 생물 다양성 증가, 시민 접근성 향상 등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그동안의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기존의 편견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새로운 한강을 처음 경험한 것이었죠. 이것은 과시용 프로젝트가 아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시스템이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김준호는 제게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지연 교수였죠. 박 교수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박 교수와 이야기하며 다음 날의 계획을 잡았어요. 그날의 계획은 자전거로 한강변을 탐험하는 것이었어요. 주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평일에도 한강공원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박 교수가 자전거를 빌려주며 말했어요. 다음 날 BBC 팀과 박 교수와 함께 한강에 도착했고 한강변 자전거 도로는 생각보다 훨씬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의 템스 강변 자전거 도로는 중간중간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한강변 자전거 도로는 거의 끊김없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강변 자전거 도로의 총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양쪽 강변을 합치면 약 80km가 넘습니다. 박 교수의 대답에 저는 놀랐어요. 한 번도 이런 자전거 도로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템스 강변의 자전거 도로는 그 절반도 안 되거든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평일 오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야외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노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서울의 상징이 바로 한강입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한강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지금은 서울 시민의 일상 공간이 되었죠. 반포대교에 도착했을 때 박 교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와보시겠어요? 무지개 분수를 보셔야 합니다. 무지개 분수요? 제가 궁금해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분수예요. 저녁에 조명과 함께 음악에 맞춰 공연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이 관광 명소이자 문화 공간이 된 거군. 런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죠. 자전거로 계속 이동하며 뚝섬 서울숲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정수장 부지였던 이곳이 어떻게 시민공원으로 변모했는지 박 교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템스 강변은 주로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지만 한강은 시민들의 일상 공간이네요. 제가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강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도시계획자로서 항상 생각해왔던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이 한강에서는 실제로 구현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중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제가 궁금한 점을 물었어요. 한강 개발에 들어간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박 교수는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었고 저는 그 효율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템스강 재개발 프로젝트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한강은 훨씬 적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얻고 있었거든요. BBC 팀은 계속해서 우리의 대화와 한강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소피아, 이 부분은 꼭 영상에 넣어야 해. 감독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자전거 투어를 마치고 저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꺼내 진지하게 스케치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전문가로서 진지하게 한강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를 보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선유도 공원과 마포 문화비 축기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박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서울의 도시재생 대표 사례들이죠. 그날 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한강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문가로서의 호기심과 존경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노트북에 한강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라는 제목의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강은 제게 있어 연구 대상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기대감을 안고 선유도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지연 교수가 안내를 맡아주었고 BBC 팀도 함께했죠. 선유도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이 과거 정수장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녹슨 파이프와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예술적으로 재해석되어 공원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이 공원은 2002년에 개장했습니다.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의 정수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죠. 박 교수가 설명했어요. 공원 내 물의 정원을 걸으며 감탄했습니다. 과거 정수장의 여과지가 아름다운 수생식물원으로 변신해 있었어요. 산업시설의 유산을 없애버리는 대신 그것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창의적인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도시재생 사례군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선유도는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를 보존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박 교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BBC 촬영팀에게 이 부분은 꼭 담아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카메라맨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선유도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물을 주제로 한 교육적 요소였습니다. 방문객들이 물의 순환과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런던의 템스 강변 개발은 주로 상업적 목적이나 관광객을 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말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교육과 환경 보존이라는 더 깊은 가치를 담고 있네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바로 교육과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열심히 스케치하고 메모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 한강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죠. 오후에는 마포 문화비 축기지로 이동했습니다. 과거 석유 저장 탱크였던 거대한 구조물들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모습은 더욱 놀라웠어요. 이 탱크들은 1970년대에 지어졌고 2002년까지 서울의 석유를 저장하던 곳이었습니다. 박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2017년부터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죠. 거대한 원통형 탱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독특한 음향과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한 탱크는 공연장으로, 다른 하나는 전시장으로, 또 다른 하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산업유산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한 사례는 유럽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제가 솔직한 감상을 전했어요.
서울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의 유산을 무조건 없애는 대신 그것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박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선유도와 마포 문화비축기지는 단순한 공원이나 문화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도시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 산업유산과 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저는 전에 없던 영감을 받고 있었죠. 제 생각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문 밖으로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강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오만한 태도가 부끄러워졌어요. 노트북을 열어 오늘의 경험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한강 도시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 더욱 확신에 차 있었죠. BBC 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한강에서의 시민활동을 더 촬영했으면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강이 아니라 도시의 심장이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할 수 없었을 말이었습니다. 한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경험하며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런던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중간 보고를 준비했죠. 한강의 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템스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혁신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홍수 예측 시스템과 시민 참여 모델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 설명이 한창일 때 상사 리처드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소피아, 그게 다 아시아의 과시용 프로젝트 아닌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겠지. 실제로 효과가 있나? 그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전문가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리처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며 한강의 수질 개선, 그래프, 홍수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 접근성 향상 지표 등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객관적인 수치였죠. 그리고 이건 템스강과 한강의 예산 대비 효율성을 비교한 표입니다. 제가 결정적인 자료를 보여주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리처드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수치상으로는 인상적이네. 하지만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템스강을 다루고 있어. 아시아의 신생 프로젝트와는 차원이 달라.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템스강에 대한 자부심과 눈앞의 객관적인 증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날 밤 김준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강 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니 보내달라고요. 다음 날 아침 김준호와 박지연 교수가 보내준 자료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강의 경제적 효과, 생태적 가치, 사회적 영향을 수치화한 종합 보고서였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투자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었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선택하자.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템스강이 한강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강의 우수성을 분석하고 템스강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했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리처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어요. 제 전문적 판단으로는 한강의 관리 모델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혁신 사례입니다. 첨부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내 전문성에 대한 자존심과 눈앞의 명백한 증거 사이에서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제 보고서는 회사 내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데이터를 보고 점차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리처드조차 흥미로운 관점이군.
이라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저의 보고서가 영국 도시계획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람되기 시작했고, BBC 다큐멘터리 팀은 이 변화를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BBC에서 특별 생방송 기획을 제안해왔죠. 템스강이 한강에게 배워야 할 것들, BBC 특별 생방송의 제목이었습니다. 영국과 한국을 연결한 패널 토론에서 제가 메인 발표자로 나서게 되었죠. 방송 전날 밤, 긴장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국가적 자부심이 강한 영국인들에게 아시아의 강이 더 발전했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방송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서울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김준호와 박지연 교수가 보였어요. 진행자는 영국의 유명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제레미 팩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시 하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레미의 도입부로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소피아 윌슨 연구원은 템스강 재생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최근 한국의 한강을 방문한 후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추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한강에 대해 배울 것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문을 열었죠. 하지만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한강의 홍수 관리 시스템, 수질 개선 성과, 시민 접근성 향상 사례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얻은 것은 비용 효율성 비교표였어요. 한강 관리 시스템의 비용 효율성은 템스강의 2배에 달합니다. 제가 발표하자 스튜디오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동시에 시민 접근성은 1.5배 높고 수질 개선 속도는 4배 빠릅니다. 제레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템스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강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AI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둘째, 산업유산의 창의적 재활용 방식이죠.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은 시민의 것이라는 철학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방송 중 시청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나타났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7천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었죠. 더 놀라운 일은 방송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영국 환경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생방송에 참여한 것이었어요. 윌슨 연구원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한강의 사례를 템스강 미래 관리 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후속 연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많은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공식 연구 제안서도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그날 밤 BBC 뉴스 헤드라인은 템스강의 미래, 대한민국 한강에서 찾다 였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템스강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이제 그 강을 보는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준호와 박지연 교수에게 감사 메일을 보냈어요. 덕분에 저는 강을 새롭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처드에게서 놀라운 전화가 왔습니다. 소피아, 자네가 옳았어. 이사회에서 한강 모델 연구 프로젝트를 승인했네. 자네가 책임자야.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도시 하천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강은 도시의 영혼이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준비했죠. 서울로 다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6개월간의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제 보고서와 BBC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한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한국 방문 영국인 관광객은 300% 증가했고 여러 유럽 도시에서 한강 모델을 연구하기 위한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템스강 관리팀에는 한국 전문가들이 초빙되었고 우리는 템스강 리뉴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AI 기반 관리 시스템을 템스강에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김준호와 박지연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제 우리는 친구이자 동료가 되어 있었죠. 올해의 도시계획가상 수상을 축하해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상을 두 분에게 보여드렸죠. 이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정한 수상자는 한강이에요. 포럼 당일 세계 각국에서 온 500명이 넘는 도시계획 전문가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저는 서구에서 온 전문가라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제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죠. 저는 한강의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한강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와 정체성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강은 도시의 혈관이 아닙니다. 강은 도시의 영혼입니다. 제 결론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포럼 이후 전 세계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루는 CNN, 다음 날은 알자지라, 그 다음은 NHK와 인터뷰를 했죠.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한강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제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한강은 기술과 문화, 역사와 미래, 인간과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21세기 도시 하천의 새로운 기준이 된 이유죠. 마지막 날, 김준호와 박지연 교수와 함께 한강 유람선에 올랐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소피아, 이제 템스강으로 돌아가면 뭘 하실 계획인가요?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강에서 배운 교훈을 템스강에 적용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철학과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일이죠. 김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첫날 폭우 속에서 한강에 왔을 때 그렇게 회의적이었다니 믿기 어려워요. 한강은 이제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전문가로서 다시 태어난 곳이기도 하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강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강은 21세기 도시 하천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강과 도시와 사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저는 이 일 이후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제가 함께하고 전적으로 저의 결정과 생각에 따랐죠. 제가 서울로 파견을 가서 한강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런던뿐만 아니라 파리의 센강, 베를린의 슈프레강, 심지어 뉴욕의 허드슨강까지 한강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한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로 대표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올해의 도시계획가상 트로피는 지금 제 사무실에 있지만 진정한 영예는 한강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서울 시민들의 것입니다. 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도시의 영혼이며 한강은 그 사실을 전 세계에 가르쳐준 완벽한 스승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